사람은 다 때가 있는 거야. 지금 정리해두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어.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복내 할머니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움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가져가러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집의 밤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자락 아래 70을 넘긴 이복래 할머니는 작은 기와집에서 조용히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진 뒤 거동이 불편했고 복래 할머니가 간병과 농사일을 함께 해내며 근근히 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그 집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을 때부터 사모아둔 산 및 논밭과 대지,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개발 가능 지역 지정 땅값이 순식간에 두세 배로 뛰어오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평소처럼 아침에 된장 끓이고 밭일을 거들거나 집안을 살피고 남편 약 챙기며 그저 하루하루를 이어갔을 뿐입니다. 돈 욕심도 없었고 이 집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래 할머니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사촌 형님, 이강수. 그는 평생 연락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어려울 때 도와준 적도 없고 마을에서도 속물 근성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복래 할머니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전화를 받자 들려온 목소리는 놀랍도록 친근했습니다. 아이고 복래야, 잘 지냈냐? 형님이 오랜만에 가도 되겠지? 따뜻한 말투였지만 그 목소리 뒤에 감춰진 얇은 속셈 같은 게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하루 뒤 형님 강수는 갑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 산골짜기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형님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 보약, 생활용품이 한 아름 들려 있었고 아내와 아들은 살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래 이모님, 너무 오래됐죠? 아유, 저희가 늦게 왔어요. 이번에야 마음 먹고 찾아뵀죠. 그들은 마치 몇 년째 왕래하던 가족처럼 스스럼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지병이 있는 남편 앞에서 차마 내보내진 못했습니다. 형님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형제 사이가 뭐 별거 있냐? 내가 도와주러 온 거지. 이렇게 아픈데 혼자 어떻게 돌보냐? 좋은 말이었습니다. 좋은 말처럼 들릴 뿐이었죠. 그날 저녁 형님 강수는 슬쩍 복래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땅 말이더라. 형수 혼자 관리하기 힘들지 않아? 이참에 내게 맡겨봐. 서류 정리도 해주고 법적 문제도 처리해주고. 복래 할머니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님이 온 목적이 땅이란 걸 직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힘겹게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은 숨이 가쁜 사람의 마지막 경고처럼 방 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형님의 눈빛이 그 말을 들은 순간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복례 할머니는 그 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형님 강수 가족은 묘하게 자연스럽게 방 하나를 차지하고 눌러앉았습니다. 며칠만 있다 갈게 형님 보살피는데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잖아.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남편이 누워있는 안방보다 집 뒤편에 있는 논과 밭, 그리고 대문 옆에 걸린 등기부등본 서류에 더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속삭임들. 저 땅만 있으면 우리는 평생 일 안 해도 돼. 할머니 상태 보니까 곧 정리될 것 같은데? 서류만 넘기면 끝나. 그 말들이 복례 할머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공포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님이 노린 건 땅이 아니라 남편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노부부가 사는 외딴 농가 앞에 낯선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두 남자가 내려섰습니다. 바로 사촌 형제 인호와 준태였습니다. 그들 또한 평소 연락 한 번 없었는데 갑자기 설탕을 바른 말투로 다가왔습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얼굴 보러 왔어요. 요즘 어떠세요? 노부부는 어색하게 웃으며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노부부가 아닌 노부부 뒤편의 집과 밭을 훑고 있었습니다.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도 사촌 형제의 관심은 단 한 곳에만 머물렀습니다. 큰아버지, 그런데 혹시 땅 문서는 어디 있으세요? 예전엔 3만 평이라 들었는데 최근에 측량 다시 하셨다면서요? 노부부는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순간 지나가는 바람조차 싸늘해 보일 만큼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휴, 그런 건 우리가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신경 안 써도 되지. 그러자 인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라도 나면 재산이 어지러워질까 걱정돼서 그렇죠. 준태도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사건 사고 많잖아요. 사촌끼리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죠. 말은 걱정, 정리였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상속은 우리가 가져가야지. 집을 떠나기 직전 준태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큰어머니, 건강 챙기셔야죠. 요즘 이 약이 그렇게 좋대요. 복례 할머니는 고맙다며 받았지만 그 약병을 들고 가는 두 사람의 눈빛이 왠지 섬뜩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약 그냥 먹지 말아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 남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괜히 찝찝하구먼. 약병은 찬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농가 뒤편에서 닭이 부산스럽게 울어댔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전등을 들고 나가보니 창고 문이 열려 있고 닭 몇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자물쇠는 일부러 비틀어 놓은 듯했고 발자국은 외지인의 것이었습니다. 복례 할머니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여보,
혹시 기태와 병호는 아니겠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을 쥔 손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늙은 노인 둘 지켜줄 사람도 없어. 그날 밤 복례 할머니는 남편 옆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놈들 우릴 그냥 두지 않겠구먼. 사촌 형제 기태와 병호는 며칠 전만 해도 웃으며 도와주겠다더니 점점 태도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노부부의 경계석을 슬쩍 옮겨보거나 집 인근을 서성이고 마당에 들어와 창문을 들여다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어느 순간 그들의 눈빛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례 할머니가 남편과 찌개를 끓이던 중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기태가 말했습니다. 숙모님, 저희가 대출 알아봤는데요. 집 명의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더 쉽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병호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가 보호해드리는 거예요. 말은 보호였지만 표정은 빼앗겠다에 가까웠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출은 우리 필요 없는데? 기태는 씩 웃었습니다. 숙모님이 아니라 저희에게 필요한 거죠. 집이 저희 앞으로 오면 관리도 편하고 고모부 유고 때도 바로 처리할 수 있고요. 복례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들린 두 사람의 대화. 고모부 이제 오래 못 버틴다더라. 집만 우리 앞으로 오면 끝이지, 서류만 처리하면 알아서 정리될 거야. 복례 할머니는 숨을 멈춘 듯 굳었습니다. 저 애들이 우리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그날 밤 복례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절대 저 애들 말에 넘어가지 말아요. 남편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만 노리는 줄 알았지. 우릴 없애려 한다는 건 몰랐어.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며 이상하게 싸늘했습니다. 그때 창밖 마당에 희미한 휴대폰 불빛이 스쳤습니다. 기태가 마당을 훑고 있었고 그 뒤에는 병호가 서 있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속삭였습니다. 저 애들 밤에도 우리 집을 살피는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촌의 진짜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복례 할머니는 작은 텃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해는 따뜻했지만 마음은 자꾸 서늘해져만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 앞 흙길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태와 병호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가방 하나씩을 양손에 들고 말이죠. 복례 할머니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숙모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서류 있죠? 기태가 능청스럽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병호도 곧바로 뒤따랐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기 많이 당해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법적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숙모님, 숙부님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가방에서 꺼낸 서류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의 이전 동의서, 상속인 선지정 안내서. 복례 할머니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왜 해야 하니? 기태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가섰습니다. 아이고, 숙모님, 이거는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숙부님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서류 없으면 더 복잡해진다니까요. 병우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리고 요즘 농가 사고 많아요. 어르신들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말에 복례 할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들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속뜻은 지나치게 분명했습니다. 당신들 나이도 많으니 준비해둬라. 그리고 그 재산은 우리가 가져갈 테니.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태야, 병호야, 너희가 와주는 건 고맙지만 이런 서류는 우리 필요 없다. 순간 기태의 표정이 스르르 어두워졌습니다. 병호는 아예 서류를 접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숙부님,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가 괜히 도와드리겠어요? 복례 할머니는 차분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할 일이야. 너희가 나설 필요 없어. 기태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서 금세 차갑고 얇은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시간 많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 말은 칼날처럼 공기를 베고 지나갔습니다. 두 사촌 형제는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대문 기둥을 쓱 만져보고 갔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그 손짓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마당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기척 개도 없는 집에 사람 그림자 하나가 자꾸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놈들, 이제는 노골적으로 겁을 주는구먼. 복례 할머니는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여보, 저 애들, 우릴 둘만 있는 집이라고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어. 그 말은 평생 얌전하고 남들 부탁만 들어주던 노부부에게 처음 생긴 작은 전쟁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사촌 형제의 행동은 더 대담해지고 노부부의 일상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밤이 길어졌습니다. 해가 지면 집이 더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저녁이 되면 괜히 대문 쪽을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누워 있으면서도 바깥 소리에 먼저 반응했습니다. 낮 동안은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밭에 나가 김을 메고 된장을 끓였습니다. 늘 하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집 바깥에 가 있었습니다. 기태와 병우가 다녀간 뒤로 마당의 공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닭들이 유난히 부산스럽게 울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밖에 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숨을 고르고 부엌 창문 틈으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흙길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고 그 끝에서 검은 그림자가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아주 천천히 대문 기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손전등을 찾으려다 멈췄습니다. 괜히 불을 켜면 겁을 먹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불 밖으로 힘겹게 팔을 뻗었습니다. 문단속을 다시 하라고 말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방문을 조심히 닫고 빗장을 다시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한동안 빗장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창고 쪽에서 딱 하고 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낮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겁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와 있었습니다. 잠시 뒤 바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닭 울음이 뚝 끊겼습니다. 마당 어딘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손전등을 들고 나가 보자고 말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복례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부엌 창문 옆에 앉아 어둠에 눈을 익혔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무렵 대문 밖에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산길을 한번 훑고 지나갔고 그 빛이 담장 위를 스치며 집 안까지 얇게 흘러들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였다고 말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밤에 이 산길로 올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말입니다. 날이 밝자 창고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물쇠는 비틀린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닭장 문도 열려 있었고 닭 몇 마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건 훔치려는 짓이 아니라 겁을 주려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이 몇 마리가 없어졌느냐고 물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3마리라고 말입니다. 남편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기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밝았습니다. 어젯밤 바람이 세게 불던데 창고는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밤의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례 할머니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기태는 웃는 기척을 흘리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리하자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귀가 울렸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부엌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손을 더듬어 복례 할머니의 손을 찾았습니다. 이제 알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서류보다 먼저 마음을 꺾으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지금 이 집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눈물로 끝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남편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준비하자고 말입니다. 남편은 복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창밖에서 다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이번엔 떨지 않았습니다. 부엌 선반 위에 있던 핸드폰을 조용히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켰습니다. 핸드폰 속 녹음을 켜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겁이 아니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다음 일을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낮에도 자꾸 대문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시간이 준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기태와 병호가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전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더 낯설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두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오늘은 말로 끝나지 않겠다고 느꼈습니다. 기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병호는 집안을 한번 훑어본 뒤 식탁 위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종이가 식탁에 닿는 소리도 또렷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그 소리만으로 이 집안에 다른 것이 들어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태는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명의 이전 동의서, 위임장 상속 관련 안내서였습니다. 기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형식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리 해두는 게 서로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서류를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병호는 서류를 접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지금은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요즘은 사고가 한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지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그제야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설명이 아니라 압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복례 할머니는 조용히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태는 한숨을 쉬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끝난 뒤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서류보다 그 말이 더 오래 남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대문 기둥을 한번 쓸어보고 내려갔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그 손짓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 올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류를 들고 간 뒤로 기태와 병호는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산길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그 며칠을 더 긴장하며 보냈습니다. 집 안에 있어도 마음은 늘 마당에 가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누군가 보고 있는 느낌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낮에도 자주 잠을 설쳤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몸을 움찔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며 이제는 밤만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을 때 마당 쪽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철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놀라 창문으로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대문 옆에 세워둔 농기구 몇 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람 때문이라고 하기엔 흙바닥에 발로 눌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잠시 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흙길을 밟고 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라 이제는 계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기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숙모님, 요즘 집 주변이 좀 어수선하지 않으세요? 산이라 그런지 별일이 다 있네요. 복례 할머니는 잠시 말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태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무슨 일이 어떻게 날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복례 할머니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걱정하는 척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더냐고 말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조심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이 이제는 경고처럼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복례 할머니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집 뒤편에서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끌리는 소리였습니다. 잠깐이었다가 곧 멈췄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둠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 불빛이 잠깐 번쩍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겁을 주는 단계가 아니라 사고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내 할머니는 천천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복내 할머니는 결심을 하나 더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켜보기만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은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물을 끓이고 남편 약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전날 밤 보았던 휴대폰 불빛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몇 숟가락 뜨다 말고 창문 쪽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그 시선을 따라 마당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그날부터 일부러 평소보다 움직임을 줄였습니다. 밭에도 오래 나가지 않았고 문 밖에 나설 때도 시간을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투도 바꿨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면 조금 더 약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헷갈리는 척,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날 오후, 기태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가볍게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숙모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텐데요. 복내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점점 버겁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이 너무 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기태의 숨소리가 아주 잠깐 달라졌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곧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도와드리자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괜히 고집 부리다가 더 힘들어질 필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복내 할머니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복내 할머니는 남편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 사람들 말에 바로 아니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복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도장 이야기는 먼저 꺼내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기억하자고 말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복내 할머니는 잠들기 전 휴대폰을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들리는 소리,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 서류를 꺼낼 때의 손짓까지 하나하나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더 이상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습니다. 아직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해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에 서류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집 앞 산길에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례 할머니는 더 조심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복례 할머니는 마당을 쓸다가 이상한 흔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대문 옆 흙바닥에 발자국이 겹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자국이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빗자루를 멈추고 한참을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뒤 창고 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가두었던 자물쇠가 살짝 어긋나 있었습니다. 열리지는 않았지만 분명 손을 댄 흔적이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창고 문과 자물쇠를 조용히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자물쇠를 한번 만져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유난히 거셌습니다. 지붕 위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잠들지 않고 불을 끄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집 뒤편에서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금속이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부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 그림자와 함께 차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림자는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뒤이어 차 시동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그 장면을 눈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어둠을 향해 화면을 켰습니다. 사람 그림자와 차 불빛이 함께 찍힌 짧은 영상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례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겁을 주는 단계가 지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기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는지 묻는 형식적인 안부였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괜찮다고 짧게 보냈습니다. 그 짧은 답장이 상대에게는 신호가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기태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전보다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조만간 다시 올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와서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복내 할머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을 열어줄 때는 그저 당하는 자리가 아닐 거라는 것도 이미 마음속에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내 할머니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복내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느낌이 아니라 흔적이 남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태와 병우가 올라온 날은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이런 날에 좋은 일이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걸 복내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차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산길을 천천히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바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잠시 더 기다렸습니다. 발걸음을 늦추고 숨을 한 번 고른 뒤에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안방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남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고비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기태와 병우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경계가 됐습니다. 기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봤느냐고 물었습니다. 병우는 말없이 집안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그 침묵이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자 병우가 먼저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가지런히 펼쳐졌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만큼 준비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기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정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복내 할머니와 남편을 위한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서류를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고 말했습니다. 기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요즘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우도 말을 보탰습니다. 괜히 주변 사람들 눈에 띄면 더 피곤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복내 할머니는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기태의 눈빛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병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그 말을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서류에 사인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고 말했습니다. 기태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제는 훨씬 편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관리도 우리가 하고 문제 생기면 우리가 막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장은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밤마다 집 주변을 누가 서성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태와 병호의 움직임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기태는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이라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그 웃음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차 소리도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병호가 서류를 만지던 손을 순간 멈췄습니다. 기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지나가는 차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그 말을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말했습니다. 기태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나기 전 병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복례 할머니는 끝까지 웃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은 뒤에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 같다고 말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확실한 때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복례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놓고 그날의 장면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서두르는 말투, 서류를 급히 넘기는 손짓, 질문에 멈칫하던 눈빛. 복례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상대가 자기 발로 판 안으로 깊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태와 병호가 돌아간 다음 날, 복례 할머니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을 무렵, 복례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집 안 가장 조용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다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차 불빛이 스치는 장면, 사람 그림자가 담장을 넘는 장면, 시간과 날짜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근 집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런 이야기가 다른 집에서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외지 차량이 밤마다 돌아다닌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 전화는 파출소였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사실만 말했습니다. 밤마다 나타난 사람, 차 소리, 그리고 남겨진 흔적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며칠 뒤 파출소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마당과 창고 주변을 함께 살폈습니다. 발자국 위치와 자물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영상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착오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기록을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급했고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숙모님, 어제 누가 왔다 갔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복례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사람을 불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괜히 일 키우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복례 할머니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기록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밤마다 집 주변을 서성인 사람과 차량 번호도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기태의 숨이 눈에 띄게 거칠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과였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올라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조용히 끊었습니다. 며칠 뒤 기태와 병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을에서는 외지 차량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밤중 배회로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도 함께 퍼졌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그 소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남편과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더는 빼앗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복례 할머니는 휴대폰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녹음도 영상도 이제는 꺼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은 잠겼고 집은 다시 집이 되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켜낸 노인은 조용히 자기 삶을 지켜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는 나이가 들면 지켜야 할 것보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례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크게 싸우지 않았고 소리내어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했고 기다렸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킨다는 건 결국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복례 할머니는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